책 읽어주는 미즈놀. 자, 오늘은 언제 봐도 우리를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스페이스X의 이 영상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책 읽어주는 미즈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지치지 않고 읽어드립니다. 2장 트라우마. 외롭고 완강한 아이. 1971년 6월 28일 아침 7시 30분 메이는 몸무게 3.9kg에 머리가 유난히 큰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처음에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나이스로 지으려고 했다. 그 아이를 가진 프랑스 소도시의 이름이 니스를 따서 말이다. 그 아이가 나이스 머스크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야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재밌어졌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곧 에론은 홀드먼 집안 사람들을 기쁘게 할 요량으로 아이의 외가 어른들 이름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데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메이의 할아버지 주니어 일론 홀드먼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일론으로 정하고 메이의 외할머니가 처녀 시절에 쓰던 리브라는 이름을 가운데 넣었다. 일론 리브 머스크. 예로는 일론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랬구나. 훗날 그는 그 이름에 대해 자신이 선견 지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쓴 화성 프로젝트라는 공상과학 소설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화성에 건설된 식민지를 이끄는 일론이라는 리더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일론은 많이 울고 많이 먹으면서 잠은 별로 자지 않는 아기였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데 지친 메이는 어느 순간 일론이 울다 지쳐 잠들었을 때까지 그냥 놔두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웃에서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론의 기분은 급격하게 바뀌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일론이 울지 않을 때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일론이 태어난 이후 2년에 걸쳐 메이는 아이를 2명 더 낳았다. 바로 일론의 남동생 킴벌과 여동생 토스카다. 메이는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엄마가 아니었다. 덕분에 아이들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다. 유머는 없이 가정부만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일론이 로켓과 폭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놀아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론은 자신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도 10손가락이 온전한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한다. 그가 3살 때 어머니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것을 보고 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원장은 다른 원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며 그 결정을 처리하도록 설득했다. 1년 후에 데려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메이는 그럴 수 없어요. 아이한테 저 말고도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해요. 애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라고 말했고 결국 원장의 생각을 꺾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다. 일론에게는 친구가 생기지 않았고 2년차에 들어서면서 그는 선생님 말도 듣지 않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야단을 쳐도 나는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곤 했지요. 일련의 회상이다. 원장은 부모님을 유아원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몇 가지 근거로 볼 때 아이의 지능 발달이 정상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석한 교사 중 한 명이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수업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잎사귀들이 이제 갈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에론은 일론의 말이 맞지 않느냐고 잎사귀들이 갈색으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고 대꾸했다. 그러한 교착 상태는 일론의 청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청력 검사를 받아보라는 제안에 부모가 동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들은 내 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나의 인두 편도를 제거했지요. 일론의 회상이다. 그렇게 유아원 관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았지만 그의 멍 때리는 경향과 생각할 때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감각 시스템이 차단되곤 했어요. 일론의 말이다. 다른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끼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설 틈이 없는 거지요. 자, 집중력이 참 뛰어나죠. 그렇죠? 몰입감이 뛰어나죠. 천재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천재는 아니고. 다른 아이들은 그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그의 눈앞에서 팔짝팔짝 뛰거나 팔을 흔들어대곤 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일론이 그런 식으로 멍하니 있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것이 상책이에요 라고 그의 어머니는 말한다. 일론은 자신이 바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대하는 법이 없었고 그런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는 멍청이라는 말을 번번이 입에 올렸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외롭고 우울해졌어요.
어머니는 말한다. 킴버리나 토스카는 입학 첫날부터 친구를 사귀고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 일로는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친구는 사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갈수록 외로워졌고 그로 인한 아픔이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다. 연애 문제로 마음이 어수선했던 2017년 일로는 롤링스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자주 입 밖으로 꺼내던 말이 있었어요. 결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이 말을 자주 했지요. 혼자 있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가 5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사촌 중 한 명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일로는 누군가와 싸운 일로 집에 남아 있으라는 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매우 완강한 아이였고 그래서 혼자서 걸어서 사촌의 집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촌의 집은 프리토리아의 반대편에 있어서 좋게 2시간 걸어가야 했고 게다가 일로는 너무 어려서 도로 표지판도 읽을 줄 몰랐다.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생긴 길을 따라가면 되는지를 대충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걷기 시작했지요.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생긴 길을 따라가면 되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그냥 걷기 시작했지요. 일론의 말이다. 그가 가까스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파티가 끝나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또 벌을 받을까봐 겁진한 일론은 길 옆에 단풍나무에 올라가 내려오길 거부했다. 킴벌은 나무 위 아래에서 경이로운 시선으로 형을 올려다본 그 일을 기억한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정도의 때로는 무서울 만큼의 단호한 완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답니다. 6살 때 일로는 그런 완강한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갔는데 집중했다. 그렇다. 8살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아버지 옆에 서서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졸라댔다. 아버지가 신문을 집어들며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면 그는 그대로 계속 서 있곤 했다. 흔히 볼 수 없는 정말로 특이한 장면이었다. 킴벌이 말한다. 형은 조용히 거기 서 있다가 다시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고 그러다 또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입을 다물었어요. 이 장면은 수주에 걸쳐 매일 저녁 펼쳐졌다. 아버지는 결국 두 손 들고 일론에게 푸른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50cc 야마하 오토바이 한 대를 사주었다. 일론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멍하니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었다. 일론이 8살 때 가족 전체가 친인척 방문차 리버풀로 여행을 갔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그와 동생을 공원에 데려다 잠시 아이들끼리 놀라고 놔두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천성에 맞지 않던 일론은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한 소년이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자기 엄마한테 데려갔지요. 그분은 내게 우유와 비스켓을 준 다음에 경찰을 불렀어요. 일론의 회상이다. 경찰서에서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나이에 나와 동생만 공원에 놔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지요. 그가 말한다. 요즘 부모들은 과잉보호가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지요. 그리고 적잖은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솔라루프 설치 현장에서 머스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X라는 이름의 2살 배기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2개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가운데 지게차와 기타 이동 장비들이 큰 그림자를 들이우며 움직이고 있었다. 머스크는 혼자 알아서 놀라는 듯이 X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러자 아이는 주저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X가 전선과 케이블 사이를 오가며 요리조리 살피는 동안 머스크는 간간히 눈길을 던질 뿐 말리지 않았다. 마침내 X는 스포트라이트에 기울기 시작했고 그러자 머스크는 다가가 그를 들어 안았다. 아이는 제지당한 것이 불만인 듯 몸을 꿈틀거리며 꽥 소리를 질렀다. 머스크는 나중에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심지어 농담까지 하곤 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한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회성과 인간관계, 정서적 연결, 자기조절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어머니의 말이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그 말이 맞겠지요. 그의 그런 상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악화되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안토니오 그라시아스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면 어린 시절에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인 번연키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그 결과 그는 사회적 신호를 잘 포착하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곤 했어요. 그의 말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오로지 독서를 통해 배웠어요. 그는 공학, 물리학, 코딩과 같은 보다 정확한 주제를 선호했다.
모든 심리적 특성이 그렇듯이 머스크의 특성 역시 복합적이고 개별화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자녀와 관련해서는 매우 따뜻해질 수 있었고 혼자 있게 되면 불안감을 심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일상적인 친절이나 따뜻함,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감정 수용기가 없었다. 그는 공감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다. 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개자식처럼 굴 수도 있었다. 부모의 이혼. 메이와 에롤 부부가 다른 세 커플과 함께 옥토버 페스트에 참가해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저녁, 다른 테이블에 앉은 한 사내가 메이를 향해 휘파람을 불며 섹시하다고 외쳤다. 에롤은 몹시 화를 냈지만 그 사내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메이의 기억에 따르면 에롤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바람에 친구가 그를 제지해야 했다. 메이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피신했다. 갈수록 더 미쳐가고 있었지요. 메이가 훗날 한 이야기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도 나를 때리곤 했어요. 5살이던 일로는 아빠를 말린답시고 뒷다리를 때리곤 했지요. 에로는 그런 비난에 대해 완전한 헛소리다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메이를 사랑했으며 수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나는 평생에 걸쳐 여자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데리고 산 여자들 중에 나에게 맞은 사람은 확실히 없다고요. 그는 말한다. 남자가 자신을 학대했다면서 울고 거짓말하는 것은 여자의 무기 중 하나지요. 남자의 무기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수표를 끊어주는 것이고요. 옥토버 페스트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다음 날 에로는 메이의 친정으로 찾아가 사과하고 집에 돌아가자고 했다. 다시 한번 손만 대보게 위니프레드 홀드먼이 말했다. 만약 또 그러면 메이는 이혼하고 나와 함께 살 걸세. 메이는 그 후로 그가 다시 손찌검을 하는 일은 없었지만 언어폭력은 계속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종종 그녀에게 지루하고 멍청하고 추하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 둘의 결혼 생활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에롤은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했다. 아내가 무척 예뻤지만 늘 더 예쁘고 더 젊은 여자들이 눈에 띄는 걸 어쩝니까? 바람둥이 새끼네 이 새끼 이거. 트럼프 아빠 아니 일론 머스크 아빠입니다. 그가 말했다. 메이를 정말 사랑하면서도 내가 다 망쳐버린 거지요. 둘은 결국 일론이 8살이 되던 해에 이혼했다. 메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프리토리아와 요하네스버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진 더반 인근의 해안가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델 일과 영양사 일을 번갈아 가면서 생계를 꾸렸다. 돈에 쪼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교복이나 학습서를 중고로 사주곤 했다. 때로 아이들은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해 기차를 타고 아버지를 보러 프리토리아에 갔다. 대개 토스카는 동행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 애들 가방이나 옷 같은 것 하나 안겨서 보내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내가 애들 새 옷을 사줘야 했지요. 메이의 말이다. 그는 내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말했죠. 가난에 찌들고 애들을 먹이지도 못하게 돼서 말이에요. 메이는 종종 모델 일이나 영양 관련 강연으로 인해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출장을 가야 했다.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말한다. 내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했죠. 그러한 자유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라도 하면 그녀는 상투적으로 대응하곤 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렴. 킴볼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는 다정하거나 포근한 것과 거리가 멀었고 늘 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선물이나 다름없었지요. 일론은 올빼미형 인간으로 발전해서 새벽까지 밤새워 책을 읽기 일쑤였다. 그는 아침 6시에 어머니 방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을 자곤 했다. 당연히 어머니는 학교 가라고 일론을 깨우는데 애를 먹곤 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날에는 종종 오전 10시가 지나서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학교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후 에로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일론의 선생님들과 메이의 모델 에이전트 그리고 이웃들에게 법원에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소를 취하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는 그의 이런 행태는 이후 몇 년 터울로 수차례 반복되었다. 토스카는 이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소파에 앉아 흐느끼던 모습이 기억나요. 여러분, 토스카는 일론의 여동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엄마를 안아주는 것뿐이었죠. 메이와 에로는 각기 가정의 행복보다는 극적인 강렬함에 이끌렸다. 그리고 그런 특성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다. 이혼 후 메이는 다른 폭력적인 남자와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를 몹시 싫어해서 때때로 그의 담배에 작은 폭약을 심어놓곤 했다. 불을 붙이면 터지라는 말이다. 그 남자는 메이에게 청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 제 친구였어요. 함께 모델 일을 했었던 친구.
메이의 말이다. 자, 오늘 2장까지 읽어드렸는데 참 일론의 어린 시절은 많이 불우했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론의 오늘 책에도 이제 등장했지만, 그렇죠? 오늘 책에 등장하는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 그대로 좀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어린 시절의 일대기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일론이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통해서 삐뚤게 나가는데 그래도 그는 극복했다는 거죠. 극복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봐야 후회할 수 없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또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